자, 이제 3단원 기권과 우리 생활 두 번째 과로 대기 중에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배울 내용의 주제는 첫 번째 증발과 응결,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과 있을 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 습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름, 그 다음에 강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컵을 이렇게 놔두고 책상 위에 물을 어느 정도 담궈 놔두면은 이게 수면이 낮아지죠. 이거 끓이지 않는데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증발이 일어났기 때문이잖아. 빨래가 마르는 것도 증발이죠. 빨래에 있는 물이 날아가는 거니까. 자, 볼게요. 증발의 정의는 이 물의 표면에서 액체인 물이 수증기 기체로 변해서 공기주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증발에 보면은 대표적이게 빨래가 마르는 거, 그 다음에 컵에 달한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돈날 마당에 물 뿌리면 또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그때 열을 흡수해가기 때문에 시원해지잖아요. 자, 여기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혹시나 물을 수 있으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는 낮아야 되겠죠. 꿉꿉하면 빨래가 잘 안 마르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강하게 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기와 만나는 물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를 넣을 적에 짜서 탁탁 털어서 펼쳐서 널치잖아요. 그거는 표면적이 넓히게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응결은 뭐냐 하면 이 반대 개념이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 다음에 액화되는 거죠. 물방울로 변한 겁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얼음물을 넣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그래서 얼음을 넣은 이 컵 표면에 여기에 물방울이 맺혔던 것은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게 응결이 되었기 때문이잖아. 그리고 이른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힌 것도 어떻게 물방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새벽에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개는 기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개나 구름은 기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수증기는 기체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포화 수증기량과 있을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여기서는 배울 게 포화 상태가 뭐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있을 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응결량 계산하는 거, 요걸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컵을 이렇게 놔두고 물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언젠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놔두면요, 증발이 일어나겠죠.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발이 이렇게 수증기로 날아가서, 그러면 이게 밀폐된 공간 안에 수증기량이 많아지잖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든 게 아니고 스톱합니다. 이 스톱하면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죠. 자, 이런 이유는 여기에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대로 지금 그 온도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거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 같은 경우 수조를 덮지 않았으면은 계속 거의 이 밖에 대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비가 내리는 날은 포화라 갖고 거의 증발이 안 일어나지만, 그래서 계속 증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밀폐된 수조를 덮은 컵에 놓으면은 증발이 일어나다가 수면이 낮아지다가 멈추게 되죠. 멈췄을 때 포화 상태에 어떻게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인가? 어떤 수증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어떤 수증기의 양이냐면은, 자, 포화 상태에 됐을 때, 위에서 배웠죠? 포화 상태가 됐을 적에 공기의 기준이 있어야 될까, 이가? 공기 1kg입니다. 1kg.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겁니다. 됐습니까? 포화 상태 1대입니다. 그때 공기 1kg. 됐습니까? 그때 수증기량.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인데요. 여기 X축은 기온대 있고, Y축은 수증기량 여기다 말할게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다 그럽니다. 곡선 형태로 나와 있잖아. 어떻게 여기 보면은 그램 퍼 킬로그램 값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기 1kg일 때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다 이거죠. 근데 이 그래프 보면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1kg 속에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점점 많아지죠. 5도씨면 5.4g을 가질 수 있고 15도씨면 10.6g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25도씨면 어떻게 20g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공기가 이거 보고 말하세요. 공기가 지금 1kg이 아니고 10kg 있다 칩시다. 10kg. 10kg 있으면은 현재 이 표 보고 포화 상태다 그러면은 수증기는 얼마 있는지 말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 25도씨에서 1kg에 20g을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기가 10kg 있는 상태에서 포화가 됐단 말은 이거 10배라 해야 되니까 200g 있구나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냐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났다가 또다시 새로운 포화 상태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바로 밑에 그래프 봤듯이 기온입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기온이 높을수록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자, 이거 뭔가? 기온,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이 곡선상의 점의 상태에 있다 치자. 이 A, B, C에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포화 상태란 말은 뭐냐?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공기의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보세요. B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25도씨입니다. 그럼 이 B상에 있단 말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적에 1kg 속에 20g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데 요 곡선상에 있단 말은 현재 1kg 속에 20g 최대한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포화 상태가 되고 그 말은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현재 있는 양하고 똑같잖아요. 현재 수증기량하고 같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A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온이 15도니까 10.6g 밖에 못 가집니다. 근데 곡선상에 있단 말은 현재 공기 1kg 속에 10.6g 있다고 이래 말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불포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포화 상태란 말은 자, C 한번 보도록 하세요. C처럼 이 그래프 곡선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곡선 아래에 있단 말은 C 보세요. 25도씨에서 지금 1kg 속에 20.0g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요 그래프랑 만나니까 10.6g 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10.6g 밖에 없으니까 아직 포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포화 수량보다 적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 밑에 나와 있듯이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C를 포화로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B 쪽으로 가게 하거나 A 쪽으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자, B 쪽으로 가게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수증기를 더 공급하면 되겠죠. 25도씨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10.6g 갖고 있는 상태니까 9.4g을 더 넣어주게 되면 20.0g이 되잖아. 공기가 1kg일 때.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공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죠. 25도씨에는 20g까지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거를 온도를 낮춰서 15도씨까지로 낮춰버리면은 어떻게 15도씨에는 10.6g을 가질 수 있으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슬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슬점.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거 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슬점이라는 것은 어떤 온도를 말합니다. 어떤 온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C처럼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포화 상태에서 이거를 냉각시킵시다. 냉각. 자, 냉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곡선상의 점이 되겠죠? 포화에 도달합니다. 자, 요 포화에 도달해서 계속해서 냉각시키면 어떻게 돼? 더 냉각시키면 더 이상 어떻게 돼? 이거보다 더 적게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말합니다. 현재 C 같은 경우에는 25도씨니까 20.0g을 있지만 온도를 낮추다가 됐습니까? 15도씨가 되면은 응결이 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얘를 자 5도씨까지 낮추면요. 자, 이렇게 10.6g 있었잖아. 10.6g 있었는데 5.5도씨까지 낮추게 되면은 5.4g까지 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빼면은 5.2g이 응결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실제로 이슬점을 측정하는 실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우리 방의 온도가 25도씨라고 칩시다. 그러면 공기 1kg 속에 20g을 가질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20g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공기 1kg 속에. 자, 그런데 불포화 상태였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얼음을 놔뒀다 칩시다. 얼음을 놔두고 여기 온도계를 딱 꼽았습니다. 온도계를 딱 꼽으면은 여기 주변의 공기는 차갑겠죠. 이 주변의 공기, 이 얼음이 당긴 컵 주변의 공기는 차가워서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다가 물방울이 탁 맺힐 때, 물방울이 딱 맺힐 때에 수증기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날 때 요때 요 온도를 탁 읽으면은 뭐다? 이게 바로 이슬점이 되죠. 응결이 시작될 때의 온도 됐습니까? 그럼 응결이 시작됐다 말은 포화에 도달했다. 이 그래프처럼 포화에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온도는 25도씨였지만 그래서 1kg 속에 20g을 가질 수 있지만 응결이 일어난 온도가 만약에 15도씨였었다 칩시다. 이슬점이 15도씨였었다 칩시다. 아, 그러면은 이 아까 전에 공기 1kg 속에 10.6g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6g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만약에 10kg이 있었으면은 공기가 10kg이 있었으면 이거 10배니까 수증기는 106g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 됐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이슬점 실험 간단하게 측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불포화 상태의 그 공기가 얼마의 수증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 이슬점 됐을 적에 포화 수증기량을 한번 봅시다. 이슬점이 15도씨였었다. 그때 포화 수증기량을 봅시다. 아,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있었던, 현재란 말은 지금 실제로 있었던 수증기량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슬점 변화 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점 변화 요인은 이거 되겠죠. 결국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슬점이 달라지죠. 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볼게요.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는 높습니다.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 됐습니까? 자, 화면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수증기량이 자 이만큼 있었다 칩시다. 여기 자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온도 약 한 20도씨 자 뭐 자꾸 귀찮은 화면이 나오네요. 20도씨에서 응결이 나고 10.6g 있었으면 얼마 됩니까? 10.6g 있으면은 얼마? 15도씨가 돼갖고 포화가 돼갖고 이렇게 이슬점이 15도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얼마? 5.4g 있었으면 몇 도씨까지 냉각시켜야 되죠? 5.4 공기 1kg 속에 5.4g만 있었으면은 5도씨까지 냉각시켜야지 이슬점이 되잖아.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현재 수증기가 얼마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게 측정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응결량 계산하는 문제. 이건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재 수증기량을 알아야 되고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냉각시켜 갖고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왜 이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만큼은 수증기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빼기해 주면 그 차이만큼은 응결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불포화 상태를 냉각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포화에 도달합니다. 응결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슬점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계속 냉각하면 응결이 일어나는데 응결량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그래프 아까 전에 그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응결량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를 냉각시키면은 포화에 도달하죠. 그럼 이거 뭡니까? 이슬점이죠. 자, A는 현재 불포화입니다. 냉각시키면은 A 공기 이슬점이고 이걸 통해서 공기 1kg 속에 14.7g 있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더 냉각시키면은 10도씨까지 냉각시키면은 지금 10도씨에는 7.6g 밖에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응결되는 양은 얼마? 아까 이슬점 도달했을 때 14.7g 있었죠? 근데 10도씨에서는 7.6g 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14.7에다가 7.6을 빼면은
7.1g이 응결이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공기가 이거는 지금 현재 1kg 기준이잖아요. 됐습니까? 1kg 기준이니까 공기가 10kg이 있었다. 그러면 응결량이 얼마냐? 그러면 응결량이 얼마냐 했을 적에 이 10kg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프를 통해서 1kg에 대한 양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10배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7.1g이 응결이 일어나잖아요. 뭐다 공기가 1kg 있을 때 단위까지 다 쓸게요. 그러면 공기가 10kg 있으면 10배 해주면 되나잖아. 그러면 단위가 이거 없어지면서 막 71g이 응결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공기의 양이 1kg이 아닐 적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1kg일 때의 것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기의 양만큼 그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봅시다. 증발과 관련되는 현상은 증발, 그 다음에 응결과 관련되는 현상 응결이라 씁시다. 자, 봅시다. 글자만 쓸게요. 증응으로. 자, 빨래가 마른다. 이거는 증발되는 거죠. 증발. 그 다음에 새벽에 안개가 생겼다. 안개 액체입니다. 수증기가 액체로 된 것 응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이슬 맺혔다. 자, 이슬도 뭐다? 수증기가 응결된 거죠. 물체 표면에. 그 다음에 차가운 음료수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이것 또한 응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은 물이 날아가서 증발돼서 기체가 되죠. 이때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고요. 증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표시요. 자, 일정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일정 양의 공기 1kg 속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었잖아.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이 높아질수록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 이거 조심합시다. 기온이 높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이슬점은 기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슬점은 어떤 온도인데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켰을 적에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말하잖아. 자, 이 이슬점은 뭐냐 하면은 현재 수증기량이 얼만큼 있느냐.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죠.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 있다. 현재 수증기량 알려면 이슬점 측정해야 된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다. 그러면은 조금만 낮춰도 응결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이슬점은 높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봤을 적에 그게 뭐다? 현재 수증기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현재 수증기량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다. 봅시다. 볼게요.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A하고 C하고 D는 지금 현재 기온이 같은 거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같습니다. A는 포화하고 C하고 D는 불포화 상태고 B하고 A하고 B는 여기로 갔단 말은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거죠. 자, 봅시다. 3번 A에서 D 중 불포화 상태의 공기와 포화 상태의 공기. 불포화는 그래프 아래에 있는 B, C, D가 되고 포화 상태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A에서 D 중 포화 수증기량을 부등호로 나타내죠. 자, 포화 수증기량을 부등호로 나타내시겠는데 지금 포화 수증기량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가 됐습니까? 온도가 얼마 있냐에 따라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A하고 C하고 D는 A하고 C하고 D는 같습니다. 온도가 같기 때문에 A하고 C하고 D는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그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같고요. B는 온도가 30도잖아. 그러니까 B가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B는 이만큼 27.1g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B의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크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서 D 중 5번 이슬점이 가장 낮다. 자, 이슬점은 뭐다?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죠.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냉각시킬 적에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잖아. 지금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A하고 B는 수증기량이 똑같습니다. 근데 A는 25도씨라서 포화 상태고 B는 30도씨라서 불포화입니다. B를 냉각시키면 어떻게? 여기니까 25도씨에서 이슬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좀 더 적은 C는 몇 도?
20도씨에서 응결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의 공기는 14.7g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온도 계속 낮추다가 10도씨가 돼야지만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응결이 일어나죠. 그러면 7.6g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공기 1kg 속에. 자, 따라서 있을 점이 가장 나는 것은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D가 되겠습니다. D는 수증기가 얼마 있죠? 7.6g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C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 안에 알맞은 값을 써라. 자, C 보도록 합시다. C는 현재 25도씨이기 때문에, 자,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20g입니다. 맞죠? 20.0g 공기가. 근데 C는 지금 불포합니다. 냉각시키면 이 곡선상이 언제 도달하냐면은 20도씨에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있을 점이고 실제로 그러면 있는 양은 얼마다? 14.7g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고 봅시다. 자, C 공기의 있을 점은 따라서 얼마? 2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수증기량은 20도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기 1kg 속에 얼마? 14.7g이 있었구나 알 수 있죠. 공기가 만약에 뭐 2kg이다. 그러면 요거 2배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현재 14.7g 있는데 이거를 몇 도씨? 1kg 했겠죠? 1kg. 자, 15도씨로 냉각시킵니다. 응결량. 현재 있을 점이 20도씨니까 14.7g이 있었잖아. 14.7g 있었는데 15도씨까지 냉각시키면은 15도씨에서는 보세요. 자, 요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15도씨까지 냉각시킵시다. 여기에는 15도씨에서는 얼마? 10.6g만 가질 수 있잖아. 10.6g. 그래서 10.6g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빼면은 얼마? 4.1g. 4.1g이 응결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상대 습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습도란 것은 우리는 공기의 습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우리 절대 습도는 그냥 잘 안 쓰는 건데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수증기에 있는 양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상대 습도가 우리 보통 쓰이는 습도인데, 자, 볼게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말하는데, 그냥 상대 습도는 간단합니다. 상대 습도는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분의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분에 현재 얼마 있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비율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에서 %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지.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 최대한대로 뭐 수증기를 100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냐 하면 20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이렇게 100 해주면 얼마입니까? 20%가 된다 이거지. 20% 차가 있다. 수증기로 차가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거. 분모는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이죠. 자, 그럼 이러한 값들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내는가? 자, 옆에 한번 보도록 했어요. 현재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기온만 알면 되죠.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죠.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만 알면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한대로 얼마 가질 수 있는 양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은 어떻게 알 수 있다 했노?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죠.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슬점 측정을 통해서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슬점이 얼마다 통해서 현재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습도를 이렇게 계산할 적에 두 가지 알면 되죠. 이 표는 주어지거든요. 그래프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주어지니까, 됐습니까? 이거 뭐다? 현재의 기온과 현재의 기온을 통해서 포화 수증기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있을 점, 요 두 개를 측정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습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습도는 기온, 계절,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온이 일정하다. 그 밑에 현재 기온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증기량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분자가 커지겠죠.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거 맞습니까? 자,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진단 말은 실험 시 있을 점이 높아질수록,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하다. 분모가 똑같아 이 말이죠. 분자가 똑같아 이 말이죠.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기온이 높으면은 어떻게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습도는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이거죠. 우리가 방 안에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난로를 켜면 어떻게 돼? 습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게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기온이 일정한데 우리 방 안에 기온이 일정할 때 건조하면은 가습기 틀죠. 왜? 현재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주잖아. 그래서 습도를 높인다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요걸 보고 갈게요. 자, 예를 제가 조금 문제를 바꿔 볼게요. 현재 기온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문제 이해 줍니다. 자, 중요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현재 기온이 25도씨이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를 냉각시킬 때 응결이 일어난 온도 다시 말해서 있을 점이 얼마 할까요? 여기 나온 대로 할게요. 자, 15도씨. 자, 이렇게 주어졌다 칩시다. 현재 기온이 25도씨고요. 자, 현재 기온이 25도씨. 자, 그 다음에 있을 점 측정했지만 15도씨였다. 이래서 습도 계산 하나 나옵니다. 자,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하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자, 현재 기온이 25도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프 보고 합니다. 20.0g을 가질 수 있거나 그래서 20.0g per kg 공기가 1kg일 때 맞습니까? 1kg 때 기준합시다. 그럼 분자도 공기가 1kg일 때 기준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있을 점이 15도라 했으니까 자, 냉각시키다가 15도씨에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 그게 있을 점이잖아. 그러면 이때 있을 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곧 이게 현재 수증기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있을 점을 통해서 10.6g 있었구나를 알 수 있잖아. 됐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습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참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포화 수증기량에서 곡선상에 있는 것은 다 100%죠. 이 곡선상에 있단 말은 현재 기온이 25도씨니까 20이 되고 됐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다음에 요때 또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요소 더 낮추면 응결이 났기 때문에 있을 점도 25도씨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량기이 같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약 15도씨에서도 보세요. 현재 온도가 15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고 포화 상태 있을 점도 10.6이니까 이 분모와 분자가 같기 때문에 습도는 100% 되어져.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해석하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현재 기온이 곧 있을 점이다. 맞지? 그 말은 뭐다? 포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온과 있을 점 측정하면 상대 습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요, 우리는 이제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을 측정함으로 해서 습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습도계를 이용해서 습도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건숙구 습도계 하는 게 있는데요. 건숙구 습도계고, 그 다음에 건숙구 습도계와 습도표를 이용해서 이 습도표가 있습니다. 읽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습도를 알아내는데, 자, 건숙구 습도계란 말은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 있습니다. 건도 온도계는 이 그림에 보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온도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습구 온도란 말은 일반적인 온도에다가 이 천으로 이렇게 감싸서 물에 담궈 놨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습구의 온도가 건구보다 낮습니다. 왜 낮냐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잖아. 열을 빼앗아, 여기도 물이 묻어 있을까, 아이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온도가 좀 더 낮단 말이야. 건구보다 습구가 온도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똑같을 때가 있어요. 똑같으면은 여기 뭐다 말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은 말은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습도가 100%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볼게요. 건숙구 습도계, 물이 증발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습도계죠.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한다. 자, 보통 이 습구라는 녀석의 온도가 이쪽 편이죠. 얘가 건구보다 항상 낮거나 같을 때는 습도가 100%입니다. 같단 말은 습구 쪽에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증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습도가 매우 높아서 100%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습구가 왜 온냐면은 습구 온도계의 구부를 감싼 젖은 헝겊에서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계산에서 습도를 알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습도가 낮으면은 건조하다 이 말이죠.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반대로 온도차가 어떻게? 온도차가 작으면은 어떻게?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곧 습도가 높다 이 말이잖아. 그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습도가 100%면은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두 개 건구의 온도와 습구의 온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습구의 온도. 둘 다 읽어야 되지만 여기는 습구의 온도입니다. 자, 이게 습구의 온도고 여기는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입니다. 0이란 말은 건구와 습구의 온도가 같다 이 말이고 여기로 갈수록 뭐다 차이가 크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래프. 일단 읽는 방법은 습구의 온도와 그 다음에 그 온도 차이, 이게 화살표로 내려와서 그거를 읽으면 습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건구의 온도가 25도고 습구의 온도가 19도다 칩시다. 그러면 습구의 온도 19도를 찾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여기가 19도고 그러면 둘이 온도가 6도 차이 나잖아. 온도가 6도 차이니까 여기서 온도 차이가 6도 이렇게 해갖고 요게 두 손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여기가 습도표 읽으면 습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습구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온도차 한번 보세요. 온도차 한번 보세요. 온도차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가 0인 거 다 뭐로 돼 있습니까? 습도가 100% 돼 있죠. 100%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습도는 낮다. 이 습도는 낮아지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맑은 날 됐습니까? 이따가 여기 뭐 비 오는 날도 있겠죠. 이거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한번 짚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요때 기온하고 습도하고 있을 점이 위에 변한지 그래프 한번 보고 요것들이 이름이 없을 적에 누구의 그래프인지 꼭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의 변화는 서로 자, 기온하고 습도입니다. 기온하고 습도는 서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나타나고 있을 점은 거의 일정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있을 점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있을 점이 보세요. 자, 그래서 거의 하루 동안 여기는 새벽이죠. 새벽이고 낮이고 또 밤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 써볼까요? 새벽이고 낮이고 밤입니다. 자, 그런데 맑은 날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루 동안에 거의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뭐 온도야 어떻든 간에 은결이란 온도 있을 점은 거의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맑은 날 있을 점은 거의 일정합니다. 이따가 보면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있을 점은 다른 날보다는 수증기량이 많겠죠. 이 공기 중에 포화돼 갖고 은결이라니까 있을 점이 높지만 다른 날보다 하루 중에 있을 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여기 있을 점이 떨어지는 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수증기량이 적어진 거겠죠. 어떻든 있을 점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그래프 중에 누가 기온의 그래프고 누가 습도의 그래프인지는 쉽습니다. 기온의 그래프를 먼저 찾으세요. 기온의 그래프는 봐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기온이 계속 떨어져서 계속 기온이 다음날까지 떨어지다가 맞습니까? 기온이 떨어지다가 해가 뜨면 다시 기온이 낮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해가 지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런 그래프 되잖아. 됐습니까? 낮에는 높고 밤에는 떨어지는 게 기온 아닙니까? 그러면 습도는 반대로 나타나요. 기온이 올라가면은 습도는 떨어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높아지죠. 왜 반대로 나타납니까? 여기도 보세요.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 높아지잖아. 됐죠? 자, 이렇게 왜 반대로 나타나냐면 아까 전에 했잖아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맞지? 그 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루 동안에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분자는 거의 일정하잖아.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아지면 됐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는 낮아지잖아.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뭐다? 온도와 습도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비 오는 날 한번 보세요. 비 오는 날은 특히 습도가 거의 100%에 가깝잖아. 왜요? 현재 기온하고 기온과 있을 점이 거의 같겠죠.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거의 겹쳐져 갖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거의 같아서 곱하기 100 하면 약분되고 100%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흐린 날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과 습도 변화가 왜 반대로 나타나냐? 수증기량은 일정할 때, 여기 분자 수증기량 일정했죠? 오케이. 기온이 높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해합시다. 습도는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기온이 낮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분모가 작아져서 습도는 커지게 된다. 이 말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속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오른쪽 그림은 기온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A는지 불파하죠. 온도는 25도씨 됐습니까? 자, 괄호안에 알맞은 값을 써서 A 공기의 상대 습도 구하는 식으로 완성합시다. 자, 지금 현재 25도씨에서 자, 요 분모도 1kg 기준이면 분자도 1kg 기준 돼야 되겠습니다. 뭐 10kg 기준 했으면 분자도 10kg 기준으로 이 양을 써야 됩니다. 자, A에서 25도씨니까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20이죠. 그래서 20.0.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양은 냉각시키다 보면은 20도씨에서 있을 점 도달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있는 수증기량은 14.7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4.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기온이 32도씨입니다. 공기 1kg 이것도 봐야 됩니다. 모두가 다 1kg 기준인지 봐야 되거든요. 공기 1kg 속에 15g의 수증기 있네요. 현재 수증기량이죠. 상대 습도는 얼마냐? 자, 32도씨에서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39g 되어 있잖아. 1kg 기준으로.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30분의 실제 있는 수증기량 15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막 2분의 1 되고 다시 또 되니까 습도는 50%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습도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습구 온도, 자, 그 다음에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 됩니다. 습구 온도고 여기는 됐죠. 자, 건구의 온도가 23도. 여기 23도 보면 안 됩니다. 습구의 온도 20도씨를 봐야 돼요. 습구의 온도. 그 다음 온도 차는 얼마죠? 3도씨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온도 차는 3도씨니까 습구의 온도 20도씨와 온도 차이 3도씨 만나는 76%. 그래서 습도는 76%입니다. 여기 습구 온도 되어 있습니다. 건구 온도 요거 찾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76%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습도, 있을 점 변화다. 무엇이냐? 물었죠. 자, 쉽죠? 자,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는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요거는 C는 있을 점이죠. 있을 점 변화 그래프고 그 다음에 너무 쉽습니다. 낮에 온도가 높아지고 밤에 떨어지는 이 뭡니까? B는 기온이 되겠죠. 그러면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는 거. 기온이 떨어지면 올라가고 기온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A가 바로 상대 습도가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있을 점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시요. 자, 요 그래프 요거 보고 갑시다. 아까 전에 했으니까. 자, 맑은 날 기온은 새벽에 가장 낮죠. 해 뜨기 전까지 기온이 계속 제일 낮아지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오후 2시, 3시경에 가장 높다. 됐습니까? 정오 지났을 때 제일 가열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습도는 이런 반대가 되겠죠. 새벽에 이게 요때 가장 습도가 높고 요때가 가장 습도가 낮겠죠. 보세요. 습도는 가장 낮고 요때는 새벽, 요때는 가장 높잖아. 자,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이건 X표 낮아진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맑은 날 있을 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곧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요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구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하늘에 떠가 있는 구름을 보고 우리는 기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응결에서 된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이 빙정이라는 것은 얼음 알갱이를 말합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우린 구름이라고 하는데, 자, 요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와 요 두 번째 거 요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자연히 나오니까요. 자, 구름이 생성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공기가 일단 상승해야 됩니다.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단열 팽창하게 되는데 요 두 번째까지, 세 번째 번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 볼게요. 생성 그림을. 자,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합니다. 그래 되면 이 상승하는 공기가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게 되거든요. 팽창해서 밀어내면서 에너지를 잃어서 바로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도달하겠죠. 이슬점 도달. 이슬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응결이 되고 구름이 생성되는 거니까 이 뒤로부터는 아주 쉽게 생각하려 합니다. 기온이 하강해서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그래서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단열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한번 볼게요. 공기의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하강합니다. 됐습니까? 상승할 때에 단열 팽창 기온이 하강하고 반대로 단열 압축은 공기의 덩어리가 하강할 때에 공기의 덩어리가 하강하게 되면은 단열 압축돼서 기온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단열 팽창을 기억해 두세요. 압축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기가 하강할 때 부피가 감소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구름이 있었으면 사라지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저기압에서 일어나는 이유고 기압 가서 공부하게 되면 얘는 단열 압축은 고기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들 이렇게 요 순서대로 쭉 했을 적에 색깔이 눈에 잘 안 띄네요. 자,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요까지 꼭 기억합시다. 그럼 요 뒤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러면 언제 구름이 생성되는가, 곧 언제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한 걸 짚어보면 첫 번째, 지표면이 다른 지역보다 불균등하게 가열되면, 자, 여기 가열되면은 요 지역의 공기가 따뜻해서 가벼워서 상승하게 되니까, 따라서 냉각되면은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자, 불균등하게 가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 자,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공기가 모여들면서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서 다른 기압에 의해서 어떻게 힘이 약해서 모여드니까 상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구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다가 이 산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요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됐습니까? 자, 이번의 내용에서는 공기가 모여드는 고기압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고기압에서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나오면 안 되고 저기압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뭐 온난 전선, 요 그림이 이제 온난 전선 그림이에요. 색깔이 잘 안 되네요. 자, 바꿔서 요 그림 뭐 찬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와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따뜻한 공기가 무조건 상승합니다. 찬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온난 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와갖고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막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 자, 이게 한랭전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는 구름이 생겨난다 이거죠. 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많은데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 해야 되지 찬 공기가 상승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모여드는 고기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기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불균등하게 냉각이 아니고 가열될 때, 자, 요럴 때 공기가 다 상승해서 구름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분류에는 요렇게 위로 이렇게 두껍게 쌓여져가 있는 저군형 구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가 있는 충운형 구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은 모양에 따라 저군형과 충운형을 나누는데 이 공기가 상승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적은형은 위로 솟은 모양인데요. 굉장히 공기의 상승이 강하게 일어날 적에 이런 데서만 비가 내리나면은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겠죠.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에는 옆으로 쭉 펴져가 있는 이러한 구름들이 생겨났는데요. 상승이 약할 때 이렇게 충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면은 지속적인 비가 오랫동안 내리게 되죠. 양은 많지 않고 오랫동안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강수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그냥 결국엔 눈이나 비가 내리는 원리,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으면 눈이나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구름이 있다 해서 무조건 비가 내린 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린지 한번 봅시다. 대기 중에 물이 비나 눈, 우박 등의 형태로 지표에 떨어지는 것을 강수라 그러는데, 자, 강수 이론에는 병합설 그런 게 있고, 빙정설 그런 게 있습니다. 병합설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빙정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둡시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저위도 지방, 안 그러면은 열대 지방, 그죠? 저위도의 열대 지방. 자, 이거는 중위도나 고위도의 지방, 곧 뭐냐 하면 온대나 그 다음에 한대 지방에서,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 어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 병합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름만 보세요. 자, 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 됐습니까? 기온이 낮아지는데, 낮아지다가 구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도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름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뭐냐 하면 영상입니다. 영상. 영도시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영도시가 딱 돼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밖에 없다. 네, 물방울들밖에 없습니다. 물방울들.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합쳐져서 병합이 되어서 조금 더 큰 물방울이 되고, 이 큰 물방울들이 어떻게 돼? 무거워져서 떨어져서 비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따뜻한 비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물방울들 합쳐서 병합이 된다 이거죠. 병합이 돼서 비가 내리는 그 원리 설명한 건데, 따라서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나 그런 거 내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저위도 지방의 열대 지방의 어떤 비, 영상의 물방울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병합설입니다. 자, 이제 빙정설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구분 보세요. 구름이 어떤 온도 구간에 걸쳐져 있냐면 위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낮아지는데, 자, 영상이죠. 여기는 물방울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병합설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영도시가 여기고, 그 다음에 영하가 나타납니다. 영하가 나타나고 다시 또 마이너스 40도씨. 자, 이렇게 세 개 구간을 할 수 있는데, 자, 빙정이라는 것은 얼음알갱이입니다. 얼음알갱이. 따라서 맨 아래 영상일 때는 물방울만 있고요. 맨 위에 엄청나게 추운데 여기는 얼음알갱이만 있죠. 근데 중간이 좀 중요하네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요 부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빙정만 있고 여기는 물방울만 있는데,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빙정 카는 것도 있고, 얼음알갱이 있겠죠, 당연히. 얼음알갱이와 무엇가 있냐면은 영한데도 불구하고 과냉각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빙정과 과냉각 물방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이 증발해서 빙정에 달라붙죠. 빙정이 녹아서 과냉각 물방울이 되는 게 아니고, 온도 범위를 봤을 때 여기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빙정이 떨어지면은 눈이 되죠. 떨어지다가 녹으면 어떻게 돼? 녹으면은 차가운 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찬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 눈이나 비, 이런 거 내린 것을 우리는 빙정설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자, 여기 영도시 요에서 요 아래는 물방울만 있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0도씨 기준에서 맨 위에는 빙정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빙정과 과냉각 물방울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상승해서 B 지점에서 여기 구름이 생겨나네요. 그럼 여기 도달하면서 이슬 좀 도달이죠. 연결이 되니까. 자, 이거 상승, 이거 뭡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단열 팽창해서, 그죠? 상승 단열 팽창.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점 도달 응결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옳지 않은 것겠습니다.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다. 단열 팽창 맞죠? 온도 낮아진다. 맞지요? 그 다음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진다. 낮아진 게 상승하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참 낮아진다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맞죠? 이거 보세요. 기온이 요거 별표 쳐놔줍시다. 이거 우회하려 하는데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기온이 내려간다. 요거 아닙니까? 기온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돼 있죠. 됐습니까? 요거 꼭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3번. 구름의 생성 과정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 쓰자. 자, 상승해야 되고, 두 번째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단열, 뭐가 되겠죠? 여기에는 단열 팽창.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기온, 니온은 하강. 이슬점 도달, 그 다음에 수증기, 이것은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과 두 번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겠습니다.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니온은 왜 틀립니까? 고기압 중심에서 불어나갈 때, 불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기압 나면 안 됩니다. 저기압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 만나면 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이 생겨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산의 빗면을 타고 내려올 때, 자, 조심하세요. 내려올 때 아닙니다. 내려올 때가 아니고 올라갈 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 구름이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저군형 구름이면 적자 쓰시고 측운형 구름에 대한 내용이면 층자 쓰세요. 자, 상승 운동이 강할 때 저군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승 운동이 약할 때 옆으로 퍼지는 측운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 것은 측운형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소나기성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린 것은 뭐다? 저군형 구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에 해당된 것을 보고서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요거 뭡니까? 요거는 영도시가 요 위에 다 영상이죠. 병합설이고, 요거는 영도시 여기 마이너스 4 주십시오. 그래서 세 구간으로 나눠지죠. 요거는 빙정설이죠. 자, 기억 병합설 여기에 해당되고, 빙정설은 니온. 찬비가 내린 것은 여기죠. 얼음이 녹으니까 찬비가 되겠죠. 찬비, 디귿. 따뜻한 비, 리얼은 여기 됐습니까? 저위도 지방에서 내린 게 미연, 병합설.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린 눈이나 비가 내린 걸 설명하는 게 빙정설 됐습니까? 여기 비협.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구름 발생 원리에 대한 실험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죠. 자, 볼게요.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로 넣은 다음 간이 가압 창기 압력을 가하는 거죠. 자, 뚜껑을 꼭 닫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제 뭐 하는지 봅시다. 간이 가압 장치에 압축 펌프를 여러 번 누른다. 압력을 가하는 거죠. 기온의 변화 됐습니까? 그때 온도가 상승하죠. 자, 여러 번 누른다. 압력을 가한다. 곧 단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이 되니까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여기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수증기마다 없어지면서 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 간이 가압 장치에 뚜껑을 여는 순간 갑자기 뭡니까? 단열 팽창이 되겠죠. 됐습니까? 단열 팽창.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하강해야 되는 거죠. 온도가 하강해서 내부가 뿌옇게 흐려져서 다시 흐려졌다 말은 구름이 생성이다 이거죠. 구름 생성.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안에 향연기를 좀 넣으면 2하고 3을 반복한데 더 잘 흐려지는 것은 이 향 때문에 뿌연 게 아니고요. 향이 수증기를 잘 응결하게끔 하는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연기 응결핵의 역할은 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먼지나 바닷가의 해무 입자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됐죠? 자, 우리 사실은 이거는 우리 늘 생활에서 늘 해보는 거죠. 우리 콜라나 사이다 뚜껑을 갑자기 뚜껑을 땅 따게 되면 맥주병을 뻥 따게 되면 하얀 연기들이 나오잖아. 됐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구름이 발생하는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하강한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정리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펌프를 누를 때 과정이죠. 이건 단열 뭐다?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 때 이거는 단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팽창하는 개념이죠. 자, 이거는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고 기온은 따라서 상승하게 되고 맑아지는 거죠. 구름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하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서 뭐다 응결이 일어나는 거죠. 구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공기가 있었다면은 단열 압축. 자, 요게 이마탄 게 이렇게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단열 압축에서 기온이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다 단열 팽창하게 되면 부피가 더 커져서 이렇게 기온이 하강하게 된다는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향연기는 뭐다? 수증기의 응결을 잘 돕는 어떻게 응결 핵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응결핵. 자, 여기 보면은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로 자연에서는 먼지나 해염 입자, 소금 입자, 우리 바닷가에 가면요 바닷바람 오래 쐬고 있으면 막 얼굴이 부시럭부시럭 끓이죠. 그런 입자들이 있다 이거죠. 작게. 자, 그 다음에 3번 구름의 발생 과정 봅시다. 공기 덩어리가 제일 먼저 상승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네, 단열 팽창.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해갖고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 도달해서 그래서 수증기가 뭐다? 응결하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자, 응결하고 그래서 구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팽창, 여기는 응결이 되겠습니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간이 가압 장치에 펌프를 누르면 단열 압축이죠. 속의 공기가 압축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간이 가압 장치의 뚜껑을 열면이죠. 그러면 갑자기 단열 팽창이죠. 그래서 기온은 낮아졌다. 맞습니다. 간이 가압 장치의 압축 펌프를 누를 때와 같은 논리 아니죠. 구름이라는 것은 펌프를 누를 때가 아니고 이 뚜껑을 열 때 구름이 생겨나는 거가 틀렸죠. 그 다음에 페트병에 항연기를 넣는 이유는 증발이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응결이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름 발생 장치에 공기 펌프를 여러 번 누른 후에 그 다음에 했는 게 열었다 뭡니까? 단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 팽창입니다. 기온은 어떻게 되죠? 하강이죠. 흐려진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기 중에 물 해서 증발과 응결, 포화, 수증기란과 뭐 이슬점, 상대, 습도,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의 생성 원리, 그 다음에 강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